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입니다. 2021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의 프롭테크 미래 혁신 성장 선도 산업의 이해를 맡아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미래 먹거리의 13개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개 그리고 8대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 이제 특히 연관돼서 프롭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국가 핵심 주도 사업 소개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의로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성장 동력에 대한 개관을 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의 의의와 그리고 동력의 분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5일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동력 추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13개, 그러니까 13대 혁신 성장 동력을 선정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무인기, 그리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그리고 가상 증가 현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그리고 혁신 신약,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13가지의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7조 9,600억 원을 정부의 R&D 투자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이러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상용화 분야,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는데 5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시티,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드론, 무인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확보 분야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기 상용화의 부분을 지원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세대 통신, 그리고 첨단 소재,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혁신 신약,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가상 증강 현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혁신 성장 동력의 하나의 이제 비전부터 해서 정책 과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혁신 성장 동력의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 방향에는 맞춤형 전략을 하고요. 그리고 발굴 지원 평가라고 하는 전 주기의 관리 체계를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의 국민 체감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개를 또 다른 분류로 하면 이제 지능화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 빅데이터,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 이동체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주행차, 그리고 드론 무인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융합 서비스 분야에는 이제 맞춤형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시티, 가상 증강 현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리고 산업 기반에는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첨단 소재, 혁신 신약,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는 세 가지로 해서 맞춤형 전략, 그리고 전주기 관리, 국민 체감 확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체계화로 해서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설명드린 거하고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대 혁신 성장 동력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기부 정통부의 이제 중장기 그러한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주요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개인 비서, 그리고 통역, 챗봇, 그다음에 의료 영상 진단,
휴먼 케어 로봇, 그리고 인간 기계 협업 로봇 등의 AI 접목 서비스가 되겠고요. 2022년까지 이제 100개의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은 이제 기존에 진행된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는 이제 59건의 이제 중소기업 기술 이준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지금 19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업데이트를 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 이미 진행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 의제, 그리고 목표,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연구 초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의 도입이 이제 차츰 커져서 확대돼서 AI, R&D에 대한 전면 확대 도입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혁신 신약입니다. 여기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중장기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혁신 신약,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스템, 그리고 환부 맞춤형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부가 이제 현재보다는 더 확대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를 15개 창출을 하고 또 신약 후보 물질을 129개를 개발하고 130억 불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수출을 목표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뭐 미국에 있는 FDA 여기에 그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속 심사 지정 같은 이것도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희귀 난치질 환자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 같은 것도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을 2022년도에는 신약의 후보 물질을 129개,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의 수출액을 130억 불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추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지능형 반도체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산업부가 지금 현재 산업 확산을 위한 분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제품의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IoT 아시죠? IoT는 여러분 아시죠?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착용형 스마트 기기,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SoC, 그 다음에 융합 반도체. SoC라는 것은 시스템 온 칩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같이 되어 있는 융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가겠다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간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의 상태에서 2022년도에는 여기 보면은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7%를 달성하는, 그래서 초지능, 저전력의 초경량 이걸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차세대 통신 과학기 정통부의 산업 확산 분야입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5G, 우리가는 5G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통신에 있는 4G에 비해서 뭐 초고속 빠르게 하죠. 그리고 저지연, 뭐 이렇게 우리가 지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연결을 제공하는 5G 이동 통신 및 융합 서비스 됩니다. 그리고 기지 단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 IoT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이라든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제라든지 목표, 그리고 추진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이 2022년도에 그 5G로 해서 전국망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10기가 인터넷을 85개 시에 50% 커버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그다음에 IoT 연결기기 3,000만 개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이 비욘드 5G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5G를 넘어서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어를 그게 6G, 6G가 될지 아니면 뭐 7G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첨단 소재입니다. 첨단 소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혁신적인 물성의 소재 원천 기술, 그리고 탄소 섬유 복합재, 티타늄, 인코넬, 그다음에 티타늄 항공 부품. 항공에 티타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알루미니드 판재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추진되면서 향후에 이러한 혁신 소재, 새로운 소재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20년도에는 이러한 목표를 해서 간다. 그래서 특히 민간 주도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드론, 무인기입니다. 이제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용어로는 이제 멀티콥터라는 얘기를 씁니다. 멀티콥터.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짜리 있고 날개가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멀티콥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걸 배웠습니다. 1종은 제가 따지를 못하고 3종 지금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1종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제품에는 건설, 도로, 철도, 그리고 시설물 점검, 지적 측량. 뭐 절대적이죠. 드론이 지적 측량에 사용되는 것은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LX에서는 이 자격증을 더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물품 수송, 공공 그런 걸 뭐 상업용 무인기 및 운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의제 및 목표 보시면은 뭐 앞으로 세계 6위를 달려가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2022년도에는 시장 자체가 1조 4천억 원까지 커지고요. 기술 경쟁이 6위, 그리고 국내 사업용 무인기가 한 2만 8천 대 정도가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뭐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요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제조용 로봇,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이런 공장에 가면은 이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이제 의료라든지 여기까지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청소 분야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하죠. 그래서 혹시 청소하기 싫어하는 분은 빨리 청소 로봇을 이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2022년도는 의료라든지 노인, 장애인 지원까지도 포함되는 서비스로 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가 이제 맞춤형 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여건 조성 분야가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제품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용 개인 건강 관리라든지 암 생존자 케어라든지 호흡기 질환 케어 서비스 등등, 그리고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AI 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 좀 보시면은 이러한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시장을 확보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뭐 어떻게 보면은 증진시키는 것도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보시면 이제 수출 유망 그런 그 의료기기 신규 30개 개발 그리고 수출 1억 불 이상 의료기기를 12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이거는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이제 여건 조성 분야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제품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저속 구간 자동 운전, 차선 변경 등 자율주행과 영화, 음악 제공, 그리고 보험 수리 렌탈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한대요. 그 실제로 지금 나오는 차들도 이렇게 차선을 내가 좀 이렇게 위반하면은 삐삐 소리 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일부의 그런 그 개발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화성이 이제 테스트베드 KCT를 구축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5G 통신에 대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러한 발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아서 우리도 실제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좀 사서 또 이렇게 그 자율주행차 타고 가면서 그 시간에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또 자율주행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을 높여서 2022년도에는 이제 3으로 하는 상용화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여기를 좀 정지 화면으로 하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그런 여건 조성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저장, 처리 등 기반 기술과 관련되는 그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서 나오는 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분 빅데이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나 제공하는 그러한 뭐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LH에서 제공하는 시리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결국은 빅데이터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연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요. 전문 인력도 기존의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90%로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단계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고요. 그다음 시장 접근 분야가 되겠고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은 사실은 그냥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활용돼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범도시로 그 세종시와 그리고 부산이 선정이 돼서 지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형성해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째는 그 가상 증강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산업부, 문체부가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접근 분야가 됩니다. 제품으로 보면은 이제 VR HMD 그래서 여러분 VR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 이제 VR HMD라고 하죠. 휴대폰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AR 스마트 글라스는 그것부터 진보된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필요가 없이 그냥 안경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SF 영화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SF 영화 보면은 뭐 안경만 쓰고 뭐 누가 어디 있고 뭐 자료 같은 거 데이터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AR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이거는 머지않아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뭐 VR, AR을 이용하는 그러한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가상 현실이 VR이 되는 거고요. 가상 현실이 그리고 증강 현실이 AR이라고 이렇게 해서 VR, AR이 합쳐서 이게 이제 가상 증강 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2년도에 여러 업체를 갖다가 이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주관을 하고요. 시장 접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품 부분이 태양광, 풍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그 전기라든지 열 등의 에너지 전달 그리고 수요 관리 시스템 등이 이제 주요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삶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22년까지 뭐 10.5% 달성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2030년까지 20%를 달성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 현황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이제 수상, 옥상, 태양광 개발 허가의 간소화라든지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도 상당히 이제 그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있는 부분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더 커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ESS 분야. ESS 분야라는 용어는 이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인데요. 사실은 이제 추진 현황은 잘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건 조성 분야에 있어서의 맞춤형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같은 경우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누가 이걸 부담하느냐라는 그런 보험 관계도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시장 접근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 증강 현실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창출 분야,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그 무인기 이런 드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계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확산 분야의 그 차세대 통신 그리고 첨단 소재 지능형 반도체 분야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생각보다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혁신 신약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인력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그 참고 자료는 정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에 대한 그런 자료 그리고 주로 내용을 이제 정보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프롭테크 미래 혁신 성장 선도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고요. 지난 시간은 정부가 선정한 13대 13개의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정부가 또 당시에 8개, 8대 핵심 선도 사업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롭테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당시에 이제 사업에 프롭테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는 연관지어서 볼 때 우리가 프롭테크하고 연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이제 프롭테크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의 주요한 그런 산업으로 될 거라고 보는 프롭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8대 선도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은 아무래도 미래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핵심 성장의 핵심으로 이제 선정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2017년도 12월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하는 그래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측면들 그리고 어떤 성과 창출을 위해서
과제를 어떤 구체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8개, 8대 핵심 선도 사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핀테크. 핀테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프로테크하고 좀 관련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스마트 시티, 이것도 스마트 시티는 13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드론도 13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산 확보가 굉장히 많고 재정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2조 1,000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3조 8천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앞으로 4,000개 공장을 보급을 더 추가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5,000개에서 이제 18년도에 뭐 7,900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부분도 인력도 양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 분야인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규제를 좀 정비한다. 그리고 R&D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약 기술 이전에 대한 건수라든지 규모를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보건산업에 대한 수출 분야도 더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혁신 금융 서비스 창출을 개시하고 새로운 그런 업종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프롭테크는 이 핀테크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 대한 기업의 확대라든지 또는 프롭테크에 대한 기업의 확대,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계좌 증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보급,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그래서 자율차 상용화 기반 마련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범도시가 착공이 2019년도 하반기에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세종과 부산인데 제가 제3 강의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샌드박스에 대한 도입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스마트팜. 우리가 이제 농장이라든지 축사, 뭐 시설 원예 같은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했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TV라든지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밸리 차질 없이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추진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 그리고 전력 중개 시장의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ESS 보급 실적,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향후를 위해서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이 드론, 무인기 그리고 멀티콥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심 등의 이제 상용화를 확대를 해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물류에 대한 것도 드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용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확대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 그리고 특히 이제 조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8개의 우리가 핵심 사업에 대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롭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롭테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변천 과정, 그리고 국내 동향, 그리고 기업 현황, 그리고 시장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롭테크 산업이 어떠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발전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롭테크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은 프롭테크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테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뭐 재테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테크라는 용어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PROP까만지만 이걸 한 거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의 테크를 합쳐서 프롭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익숙하게 아마 여러분도 다 와닿을 겁니다. 프롭테크. 자, 프롭테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업과 기술업을 결합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기업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 프롭테크 기업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AR 등 IT 기술을 건설이라든지 또 부동산 산업에 접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롭테크라는 용어 이외에 뭐 핀테크라든지 아까 우리가 8대 그 사업에 들어갔던 핀테크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 경제, 블록체인 서비스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은 혼재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핀테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융이라는 파이낸스에 FIN이라고 하는 핀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테크가 합쳐가지고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 서비스라든지 기업 산업의 어떤 변화 등을 통칭하는 건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어떠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프롭테크하고 좀 약간 용어가 혼동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경제. 특히 이제 부동산 산업에서 어떤 공유경제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또 그 효율은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블록체인 여러분 잘 아시죠?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끼리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중개, 금융 이러한 분야에서도 프롭테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보면서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알리테크. 알리테크라면 미국에 사용되는 건데 리얼 에스테이트의 약자를 알리하고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해서 이렇게 사용도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레테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크레테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에서는 뭐 콘테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프롭테크라고 하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롭테크 산업의 위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롭테크하고의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 이제 부동산 핀테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롭테크에서 스마트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뭐 콘테크라든지 뭐 스마트시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경제가 아래 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부동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프롭테크 산업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 같은 데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시공 분야의 콘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에서 아까는 크레테크라든지 또 홈테크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유 경제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또 우리가 그 프롭테크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서로 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롭테크의 변천 과정입니다. 자, 프롭테크는 사실은 한 2009년이니까 뭐 10년 이상이 됐네요.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뭐 유럽에서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세계가 다 프롭테크 시장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프롭테크의 영역은 부동산의 개발이라든지 또 중개 및 임대, 스마트 건설 분야 등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올리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올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프롭테크를 찾으셔서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런 분야에 대한 활용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자산 형태에서 건설,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뭐 공유경제 등 또 시공 관리, 검색, 중개 다양한 분야 그리고 AI, 뭐 블록체인 이런들이 결합해서 프롭테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건설 업체, IT 업체 그리고 대기업들이 프롭테크의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프롭테크 포럼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동향입니다. 국내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용되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부동산과 건설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8월 기준에서 이제 있고 2019년도에 말에는 114개가 여기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데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됐습니다. 2278개. 그래서 불과 한 2년 사이에 2배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되는 그런 금액도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1조 6,900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2017년도에는 한 2천억 정도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이 이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공유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롭테크에 대한 기업 현황입니다. 여기는 뭐 IT 기술하고 같이 이제 뭐 개발,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라는 시공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VR, AR 등의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런 VR, 뭐 홈투어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롭테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투자에 어떤 활로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프롭테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직방, 호경노노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 114 이런 잘 알고 계시는 데가 눈에 좀 익은 데가 많죠. 예. 그리고 뭐 네모 이런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소개를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KT 그다음에 LG전자도 들어가 있고요. 뭐 굉장히 큰 기업들도 들어오고 이제 건설업체라든지 시공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국내 프롭테크에 지금 현재 포럼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 설계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시공 및 건설 기술 부분에는 드론 기반 형성이라든지 시공 관리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뭐 비대면 공사 감리도 이제 가능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주요 기업은 돼 있고 또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을 활용하는 가치평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또 타당성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서 임대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종합 솔루션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그런 건설사들이 지분 투자나 또 사업 협력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우미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이런 건설들이 이러한 IT 업체라든지 또 AI 그러한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 연관 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망인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장이 뭐 계속적으로 예견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한 성장이 뭐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 상당히 많고요. 노력해야 될 부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분야의 지금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롭테크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점 크게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 전환 추세로 인해서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핀테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 그리고 통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롭테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분 아마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지난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제1차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산업이 바로 프롭테크 산업입니다. 프롭테크를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집중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들 또 인력적인 부분들을 양성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뭐 공공 시범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펀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이러한 프롭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인데요. 이 과제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취약하다, 아직은 영세하다. 그리고 어떤 수익성이 조금은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큰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은 적은 기업들은 상당히 그 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제도적인 세제적인 그런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 어떤 지원 방향이라든지 참여 특성들을 고려해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적인 지원들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확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기획자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정부와 또 산학의 협력을 체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저 화면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시고요. 추가적인 자료 또 많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롭테크 미래의 혁신성장 선도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제 강의입니다. 13대 혁신성장 동력 분야를 정부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 두 분야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지금 선도 사업 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종 스마트 시티와 부산 에코 델타 시티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의 및 구성 요소 그리고 변천 과정 그리고 서비스의 분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시티라는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종과 부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우리가 법률상에는 스마트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도시 서비스가 뭐냐라는 것은 또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기반 시설이 인간의 그 신경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특히 이제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미줄처럼 잘 짜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러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고 하는 아까서 위에서 얘기했던 도시 서비스라는 것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범죄,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그 밖에 도시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이거 읽느라도 힘들었는데 많은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스마트 이코노미, 경제 활동, 그리고 환경, 교통 시스템, 그리고 뭐 교육, 인적 자원, 생활, 그리고 행정,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표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1990년대 초에는 우리가 ECT라고 해요. ECT. ECT는 뭡니까? 일렉트로닉, 전자시티, 뭐 이렇게 사실은 ECT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뭐 한국말로 번역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잘.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초기 정보화 도시가 되는 거고 어떤 PC가 기반이 되고 유선이 네트워크 되는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다음 단계가 이제 2005년 이후에는 이제 UCT다. UCT가 뭡니까? UCT라고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개념의 UCT라는 개념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컴퓨팅 그 기반 이거는 인베디딩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되어 있어서 뭐 실시간 감지라든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송도라든지 동탄 신도시들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2010년 이후 사실은 영국에서는 뭐 2000년 초에 됐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7년도 10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됐던 부분인데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태블릿 PC라든지 초고속 무선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 빌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가면은 또 탄소 그 저감, 에너지 절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서비스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행정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어떤 분야가 돼야지 스마트 시티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행정 지원은 뭐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행정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 도시 경관 같은 경우에는 U 플래카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현장 점용 시설물 관리라든지 뭐 가로수 관리 정비 서비스라든지 돼 있고요. 그리고 원격 민원 같은 경우는 유 민원 서비스라든지 또 생활 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쿼터스 이사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통 분야는 뭐 우리가 실감하는 부분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우리가 스마트화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도 이런 스마트한 그 교통 체계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지불 처리에 대한 이것들은 뭐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통행료 직접 내지 않고 뭐 지불할 수 있는 그게 다 돼 있고요. 교통 정비 유통 활성화라든지 또 차량의 여행자에게 이제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차량 도로의 첨단화 뭐 사고 발생에 대한 것들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택시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당연히 보건 의료 분야,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알고 있는 건강관리 같은 홈 건강관리 서비스, 뭐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유병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정보화 시스템 그래서 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격 의료 서비스 집에서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을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분야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좀 강조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의 추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건관리라든지 보건소, 가족의 안심 서비스, 여기에는 이제 치매 노인이라든지 미아 방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 그리고 출산 및 보육 지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분야에 이제 보면은 오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자원에 대한 부분, 또 토양의 오염 관리 서비스라든지 대기 오염 같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생태 공간의 관리 서비스라든지 또 지능형 자전거 이용 서비스, 뭐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또 놓고 가고 놓고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능형 자전거 비용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지열, 하수열, 뭐 풍력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방범하고 방제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에 대한 구급이 필요할 때 바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개인 안심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공공안전, 그리고 기관에 대한 안전, 무인 경비 서비스 같은 경우, 그리고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합재해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안전. 도로에 대한 시설물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터널이라든지 교량,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 서비스라든지 건물 관리 서비스, 그리고 하천 시설물 관리, 그리고 부대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지하 공공시설 물 관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설물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자, 교육 분야. 뭐 우리 자녀라든지 또 우리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또 그 장애인 학습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유캠퍼스라든지, 요즘에 사실은 유캠퍼스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교실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원격 교육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이버 학교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학습 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문화 관광에 대한 스포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관리라든지 문화 공간 체험, 유전시관 서비스, 그리고 유체험관 서비스. 뭐 최근에는 이런 체험관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뭐 볼 것도 즐길 것도 있지만은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광 정보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공원, 유놀이터, 유리조트, 유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분야입니다. 물류 분야. 그래서 이거는 뭐 유팩토리, 유축사, 유팜, 유양식장인데, 이거는 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에 대한 이력이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이런 걸 보면 이제 추적이 돼서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언제 이동이 됐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생산 이력 추적이라든지,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운송 분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운송 물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사러 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걸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이런 배송까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도 저희가 가능한 매장이라든지 쇼핑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다음은 근로고용 분야입니다. 뭐 근로고용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를 가능한 서비스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 정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요.
그래서 뭐 인력시장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워크라고 해서 원격 회의 서비스라든지 뭐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산업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제 창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지역 산업체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이 포함되고, 그리고 산업 안전 관리에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 빌딩 분야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실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지어지는 그러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다 돼 있죠. 뭐 우리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 주차장에 있는 뭐 차에 대한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있고요. 뭐 화상전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연계 서비스에서 그 엘리베이터 콜이라든지 뭐 주차장 연동 서비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단지 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통합 관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서비스로 해서 이제 그 외관 디지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마거리 서비스라고 해서 첨단거리 기술 체험 서비스라든지 특화 산업거리 서비스 등등이 이제 주거 그리고 빌딩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각 분야별로 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연결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융복합 기술이 어떤 이제 도시 가치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교통, 그리고 산업, 그리고 방제 일정, 플랫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용 단계 기술, 그리고 첨단 선도 기술, 미래 혁신 기술 등이 다 도입이 돼서 스마트 시티의 융복합 기술을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죄송하지만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종 스마트 시티 여러분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세종시의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밖에 있는 부분이 세종시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자, 행정구역. 여기 있는 조치원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인데,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그 국토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행정중심 복합청이 이제 건설청이 주관해서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 안에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이 바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1생활권, 2생, 3생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없죠. 5생활권. 이 5생활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5생활권 중에서도 지금 5-1 생활권에 이러한 구역을 지금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274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그 활용해서 이러한 모습의 어떤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가져온 그러한 저감도 하나 예시입니다. 이거는 항상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담당 그 공무원에게 여쭤보니까 지금은 조금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된 걸 제가 확보를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거보다는 중저밀도로 좀 계획이 좀 바뀌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 시티가 이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제로 타워, 에너지 타워이라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차 다니는 걸 좀 제한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개인정보가 동의가 있어야지 여기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조에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2019년 나온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세종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와 쇼핑, 일자리 등이 핵심 요소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등. 당연히 뭡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모빌리티, 이동수단은 편리해야 되고 소요시간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조적인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되죠.
한 번에 끝나는 도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행복한 시민, 건강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뭐 일부는 걸어 다니고 또 안전해야 되고요. 또 물류가 또 빨리 이동해야 되고 또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도입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 더 설명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여기는 이런 정도 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정지 화면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입니다. 자, 헬스케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서비스 내용이 건강한 삶을 가져올 수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안정적인 응급 대응. 그리고 안전한 환경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작아서요. 그래도 보시면은 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 진료. 그리고 뭐 수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여기는 창조적인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창의적인 증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스마트 시대로 가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온 마음이 학교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은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그리고 신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여론에 대한 수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도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부분 그리고 안전한 정보 관리.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쇼핑.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충족하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와 쇼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캡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료 가시면 보면 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세종 스마트 시티의 미래상은 자율주행 공간 기반 스마트 교통으로 출퇴근이 짧은 도시, 그리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티, 그리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에듀테크로 활성화하는 교육 중심 도시,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최저화되는 그러한 친환경 도시, 그리고 주민 여론이 빠르게 반영되는 스마트 행정 도시, 그리고 공연팀과 시민을 미리 앱으로 문화 공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문화 도시, 그리고 날마다 시민 참여 실험이 이루어지는 혁신 도시, 이러한 7가지 미래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종시를 봤고요. 두 번째는 부산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에코 델타 시티를 약자로 EDC라고 합니다. EDC. 자, 부산 에코 델타 시티 EDC는 보시면 이제 부산구 강서구에 이제 위치해 있는 하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여기는 좀 약간 고밀도하고 이쪽 부분은 물론 이제 스마트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에코 델타 시티 EDC의 그 특화 전략은 혁신 도시의 산업 생태계 도시, 그리고 친환경 물특성 도시, 그리고 상상이 실현 현실화되는 도시라는 세 개의 특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7대 핵심 콘텐츠는 보면은요, 스마트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고 더 나은 가치를 꿈꾸고 함께 나누고 스마트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피니티 시티다. 계속적으로 가는 시티다라는 것이 그 지금 부산 EDC의 핵심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스마트 테크 시티죠. 스마트 시티. 그래서 오픈 테크 샌드박스 그리고 오픈 팩토리 운영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육성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여기에서 그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 아까 세종시에 나오는 샌드박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우리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모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샌드박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좀 없죠. 뛰어노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규제도 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라는 개념이 샌드박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그러한 뭐 창조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2,100조 원이 뭐 될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 시티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디지털 시티입니다. 스마트 디지털 시티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하면은 뭐 그 3차원의 가상 공간에 실은 메타버스라고 하죠.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디자인.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한 도시 디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을 계획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특히 거기는 이제 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 갈래 물길이 돼서 자연, 사람, 기술이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 스마트 시티 1번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1번가로 이제 운영하겠다. 이걸 이제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빙랩, 그 다음에 허브, 그리고 네트워크인데, 여러분 리빙랩이 뭔지 아시죠? 삶의 실험실이죠. 살아가는 게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빙랩은 이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안건을 제시를 하고 그 안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리빙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러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도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D 플러그 도시. 자,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플러그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끼워 넣는 거죠. 플러그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R&D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무슨 용어냐? 기존 도시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끼워 넣어서 추가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지역은 그러니까 부산 EDC라든지 또는 세종 5-1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규제를 좀 가능하면은 좀 없애는 그 대신에 좀 나름대로의 그런 조건들이나 규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그러한 어떤 자율교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로 해서 자유스럽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방형 빅데이터 도시, 데이터 마켓.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또 뭐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들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또는 민간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용도 알고 정보도 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 마켓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민 체감형 혁신 기술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혁신적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기술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물, 환경, 에너지, 교통, 안전, 생활, 문화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들을 활용하고 또 그런 부분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관 법률이라든지 그 세종시 그리고 부산시의 기본 구상안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부 자료 제가 이제 연구 자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13대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8대 핵심 역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산업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프롭테크와 연관해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대 그리고 8대에 포함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관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부산시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공부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또 아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